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변덕스러워진 날씨에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날씨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엄청 좀 덥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이제 바람은 좀 불기는 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습해지면서 이제 되게 춥던데 이번 주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 이제 중부 이남 쪽으로. 맞습니다. 예. 시간당 146mm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건데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흔치 않았죠. 예. 2년 전이었죠. 강남역이 침수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기상청 주변 신대방동 쪽에서 시간당 141.5mm가 내린 게 우리나라에서 1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시간당 146mm의 비, 2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그런 확률의 비인 건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1시간에 30mm의 비만 내려도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좀 강한 비로 좀 발전하는 단계가 시간당 한 20mm 정도만 돼도 시간당 20mm. 20mm가 돼도 사실 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시야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요. 20mm 그렇죠. 정도인데도? 무릉덩이 이제 구덩이가 있으면 충분히 찰 수 있는 정도 예. 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하루에 80mm의 비가 내려도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됐다. 그리고 연강 수량의 10% 정도가 비가 내리더라도 많은 양의 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연강 수리면 뭐 다우지, 소우지에 따라 뭐 갭의 차이가 뭐 1,200에서 한 2,000 정도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한 1,400mm 정도의 비가 1년에 내린다라고 하면 10%에 해당되는 비가 하루에 내려도 많은 양의 집중호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근데 이거는 그게 한 시간 하루가 안에. 아니라 한 시간 안에. 아. 근데 실제 그 우면산 산사태에서 엄청난 그 우면산의 토사가 쓸어 내려왔을 예. 때도 시간당 100mm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한 시간당 50mm 정도의 비라고 체감을 할 때는 가득 양동이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머리 위로 바로 쏟아 부었을 때가 한 시간당 50이라면 시간당 100mm는 폭포수 중간에 서 놀러 있다라고 가가지고 하면은 폭포수 밑에 머리 이렇게 들이댔을 때 그 근처도 정도 못 갑니다.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물살도 빠르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죠. 거의 서 서 있기도 있기가 힘들까요? 힘들죠. 그 주변에는 굉장히 강한 바람도 형성이 예. 되는데 거의 이 정도로 능가하는 정도의 비라고 체감을 하시면 이들 지역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집중이 됐는지를 체감하실 수가 진짜 있습니다. 막 하늘에서 폭포수가 그냥 확 쏟아붓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정도의 비였다. 네, 충격적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네.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합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믿기 힘든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곳은 멀쩡한데 딱 한 지역에만 거의 뭐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네. 비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지성 호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형태를 우리가 형상화를 하고 시각화를 했을 때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기상청에서 매년 기상 사진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과 관련한 이런 사진들을 이제 찍어서 수상하는 그런데 예. 저 유사한 저 사진을 과거에도 네. 수상작으로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이 아니고 이게 진짜인 거죠? 물론 이 사진이 원주에서 실제 나타난지 제가 최근에 그 기사도 좀 찾아보니까 요거는 진위 여부는 한번 좀 보야 되긴 따져봐야 하지만 되고. 그래도 그 당시에 레이더 자료로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적도 부근의 동남아 지역을 놀러 가게 되잖아요. 잘 네. 유심히 관찰을 예. 해보면 바다 위에 저런 형태의 그 비구름들이 자주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대신 그 적도 부근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 엄청난 열을 네. 품고 나서 그 상하 간의 대기 예. 불안정이 발생을 했기에 이들 지역에는 스콜성 강우라고 해서 거의 뭐 한 번 내렸을 때 몇백 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는 보통 정도의 동남아 수준의, 지역에 그렇죠. 많이 나타나는 굉장히 많이 현상이라고 봐야 나타나는데 이런 그런 비구름의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 내륙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심상치 않은 그 거죠. 용어가 이제 헷갈려져요. 이제 지금 국지성 호우라 그랬잖아요. 집중호우, 네. 국지성 호우. 근데 또 장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장마는 호우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뭐 좀 길게 내렸다가 한 뭐 3일 내렸다가 뭐 폭염이 왔다 3일 내렸다 뭐 이런 식이었지만 막 쏟아붓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지성 호우가 맞는 거야? 아니면 지금 저게 장마인 거야?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용어의 구분이에요. 장마라고 예.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고요. 예. 장마 기간 안에 비가 내리는 걸 장마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정체전선상에서 형성된 구름을 장마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 2009년에 기상청에서는 장마예보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체의 위치를 형태를 파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올 그 여름에 대한 그 예보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상청에서도 예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각 나라들이 보는 모델에서의 결과값들이 다 다릅니다. 정체선천의 위치를 굉장히 다르게 보는데 저도 이제 올해까지 한 20년 동안에 그래도 20년을 장마를 겪어봤거든요.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봤는데 이렇게 예보를 잘하는 국가들의 그 모델 자료가 각각 너무나도 다른 그 범위 안에서의 결과값이 산출이 된 거는 진짜 해가 거듭할수록 지구온난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기는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장마 예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마라고 해서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를 장마비라고 정의를 하는 게 이제 기상청의 정의지만 사람들의 체감은 일단 이틀 이상 비가 내리면 장마비거든요. 예. 하루 동안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 장마 같기도 하고요. 1시간에 100mm 이상 쏟아지면 그것도 장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마라고 하는 개념보다 그건 비가 많이 내린 거죠. 장마 기간 동안에는 비가 적게 내릴 수도 있고 예. 많이 내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너무 오보다 예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왜 그 당시에 2009년에 장마 예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여름도 한국형 우기와 이제는 우기와 건기를 구분해야 될 정도로 과거에는 한철뿐만이 아니라 1년을 대표하는 여름비가 장맛비였고 네. 여름을 예. 대표하는 비가 장맛비였지만 이제는 장마가 끝나고 난 형태에서도 저런 사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8월 달에 장마뿐만이 아니라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그 경우들도 2000년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각장마라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그런 지각장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마라고 무조건 긴 기간에 내리는 비를 이제는 장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되면 예. 이렇게 좀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한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대기 중에 열기가 많이 쌓이면은 상하 간의 불안정이 생깁니다. 예. 일단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상층의 예보다는 덜 따뜻한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를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본 그 비구름과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저 정도의 거의 폭발적인 그런 예. 비구름을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장마 전선상에서 이런 상하 간의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형태의 비로 장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 집중호우는 장마. 장마는 무조건 집중호우. 이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다. 네, 왜 구분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대기 불안정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뭐 정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제가 5글자로 또 이 답을 준비를 했는데 예. 이 말하시면 다들 싫어하실 거예요. 또 저렇게 얘기한다. 지구온난화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결국에는 그렇죠. 전 지구의 기온이 지금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대비하는 이제 비교를 하는 원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위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를 끌어올린 그 현상을 가지고 이제 1850년대와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단 짧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선 뭐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이상 기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관측 이래 185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폭이 가장 가파랐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구가 올라가는 온도가 1.63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금세기 안에 1.5도 상승폭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1.5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기상청을 불만한 타이밍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예보가 더 예보가 어려워진다는 더 뜻인가요? 어려워지고 내일을 들여다볼 수 없는 형태인 건데 예보가 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이 기상은 통계학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결국에 네. 과거에 이런 날씨가 나타나는 경험치가 쌓여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기반이 되는 건데 과거에 나타났던 경험치를 계속해서 번복하거나 예기치 못하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게 지구온난화로 초래되고 있는 그런 예보의 어려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워낙 이제 날씨 예보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상청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해외 날씨 예보를 더 참고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기상청과 아마 남자 해외 예보가 앵커분께서는 다른 이유는 체감을 뭘까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과거의 날씨를 들여다봤던 국민들의 그 예보의 신뢰도라든지 네. 그 대기과학의 지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어. 그 당시 맞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해서 예보관 예, 예. 출신의 예. 그 통보관님께서 빈 백지에다가 그려가면서 이제 예보를 짚으면서 예, 막 예. 했을 때 설명하셨어요. 그 예보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식을 얻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기과학을 설명을 한 건데요. 예. 지금은 이제는 정보의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네. 너무나도 많은 맞아요.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데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나는 이 정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불신이 쌓이면 그렇죠. 그리고 앱이라든지 외부 기관의 예. 굉장히 시각화된 자료들을 보면은 이 정보가 굉장히 맞다고 믿지만 네. 기상청도 결국에는 그 시각화된 예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기상청 예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뭐 그런 거는 예보가 안 맞는다 아니고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기가 예를 들면 아니라는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모델도 보고요. 그리고 유럽 모델도 보고 영국 모델도 보면서 각각 모델 자료가 예측하는 것들을 토대로 결국에 인간이 30%의 능력으로 인간의 판단 능력으로 종합적인 예보를 내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 예. 근데 네. 이제 다른 분들은 UM 예보라고 해서 영국 예보 모델만을 보면서 요거와 비교를 하니까 너무나도 체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골프 치는 분들이 주말에 이제 분명히 우리 기상청은 비가 온다 해가지고 아 이거 골프 취소해야 되나 이랬는데 미국 앱을 딱 꺼내가지고 딱 봐봐 여기 이거는 안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는 거지 이렇게 보면 어쩌다 한 번씩은 그 미국 앱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보게 신뢰하게 된다는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린 기상청 거는 예보를 우리가 네. 기억을 하지 보시나요? 않고 맞는 거를 기억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맞았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전 세계 미국도 우리나라 예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세계 기상기구라고 해서 한 200여 개 국가 채 되지 않은 국가들이 그 세계 기상기구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가입한 국가인데 결국에 그 국가에서 각 나라에 산출되는 기상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서 뭐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뭐 민간에서도 노출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한 30% 정도의 요게 맞다 틀리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예보를 해주질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기상청이 네. 제가 뭐 대한민국의 기상청 홍보하러 나온 거는 아니라 네. 뭐 신뢰해야죠, 국가기관인데. 그렇죠. 현재의 그 예보 상황에서 가장 종합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런 예보는 기상청의 예보인 거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변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왜 중계를 하지 예보를 못하고 중계와 예보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일의 정보를 볼 때도 내비게이션에서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라고 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 행선지로 떠나진 않습니다. 실시간에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사고가 나진 않았는지 우회 도로를 알려주진 않았는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보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비게이션에서 A부터 B까지 거리가 2시간 아니지만 이제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예. 작용하기 때문에 네. 예보와 함께 중계 저는 중계라는 표현보다는 실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실제 상황과 비교하면서 날씨를 챙겨보시는 게 시시각각 너무 중요하지 살펴봐야 않을까 된다는 싶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제 이 국지성 집중 호우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이제 폭염. 이 폭염도 이제 막 올해는 진짜 더 더울 거다. 작년보다 더 덥고 그 전년도보다도 더 더워서 역대급 폭염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이 더웠던 해를 보면은 2018년 혹은 네. 1994년을 이제 비교를 예.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7월과 8월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두드러진 특징이 2018년만 봐도 장마 기간이 통상적인 32일이라는 기간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마가 일찍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남쪽에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지배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한 달이 넘게 폭염, 즉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3도 넘는 날이 지속이 된 건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돌아오는 다음 주의 날씨를 살펴보니까 조심스럽게 제주도와 전남과 이제 경남 지역부터 비가 그치는 그런 이제 날씨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본격적인 하더라고요. 더위 시작이라고 봐야 그렇게 되나요? 되면은 다음 주부터 만약에 장맛비가 그치게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한 평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네. 빨리 좀 끝나는 거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기상 관측막이 확보된 1973년 이후에 52년 만에 네. 6월이 더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6월은 그냥 볕만 뜨겁지 이렇게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동시에 이제는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더우면 폭염의 형태,
푹푹 치는 형태. 비가 한번 오면은 왜냐하면 수증기는 폭우 구름의 연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양의 비로 쏟아지는 형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장마 끝나면 더위. 왜 더위인데 또 비가 오지? 그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 불안정으로도 장마 이후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후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여름 건강하게 또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대통령님의 입장은 앞으로 사과가 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사과가 필요 입장이셨어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님과 이 여사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했었어야 하는지.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다더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때 신분이 어쨌든 민간인이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제 주도권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전으로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오늘은 네 분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자간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이제 날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랄까 비구름에 이 수증기가 계속 연료 역할을 하면서 이 막 국지성 집중 호우를 쏟아낸다라고 이제 방금 날씨 전문가가 얘기하고 계셨는데 두 번째 TV 토론회까지 이제 지켜봤어요. 근데 이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이 문자가 그런 연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막 TV 토론이 이제 이 정도까지 같은 뼈끼리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난타전을 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자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방어하시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방어와 지지는 뭐 아닙니다만 보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약간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저로서는 참 충격적이죠. 정말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의 헤드라인도 이게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아니면 해당대회냐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실 이 문자가 선거 중반을 가는 과정에서 태풍의 눈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한 엄청난 세력을 키우고 지금 북상하는 그런 형국인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짜기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어저께 그 대구 경북 토론을 보니까 대구 토론회를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말하자면 서로 지금 확전을 자제하고 출구를 모색하는 듯한 모습을 봤어요. 그 사이에 이제 당 중앙선관위에서 그렇죠. 자제도 있었으니까. 뭐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사인도 넣고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과연 근데 지금 TV 토론 4번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선관위의 의도대로 될 것인가 또 하나는 후보들이 레드라인을 사실 넘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주제들이 과연 사그라들 것인가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불쏘시개 역할, 이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이 문자 논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도 아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분란, 갈등의 이제 요인이 될 텐데 불씨가 될 텐데 우리 저 송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문자는 누가 언론에 흘린 거예요? 누가 공개를 처음 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 측이에요? 아니면 뭐 이른바 친윤계 내지는 용산 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일단 한동훈 후보 측이 아닐 것은 분명하죠. 아닐 거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문자가 공개된 뒤로 누가 공격을 받았습니까? 계속 한동훈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자를 공개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쪽에서 왜 공개를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5개의 문자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하죠. 일부 메시지는 이게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지워졌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쪽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치인 누군가가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했으니까 그 언론에서 맨 처음에 단독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문자 메시지 공개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꾀하는 쪽에서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누구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논란이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그라드는 분위기거든요. 그 2차 토론에 들어와서는 이제 별반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고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최초로 제공했는가가 이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제공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 쪽에서 정치적 이득이 없으니 오히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먼저 문자를 공개했을 리는 없다. 문자는 두 사람이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쪽이에요. 특히 일부 언론이 5개 문자를 다 보도를 했는데 멘트 하나하나가 정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쓱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었어라가 아니고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내줬고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언론에 준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 있는 문자가 원문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거는 유출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일단은 언론에 그것을 최초로 제공을 한 정치인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의사에도 반해서 제공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번 주에 이제 알려졌던 것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 후에 진중권 교수하고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는 원래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뭐 주변에서 말려서 그때 못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총선으로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당시에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구나라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누군가에게 뭐 설명하거나 혹은 소회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공유를 누군가 했을 수는 있죠.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은. 그런 정도의 소회를 표명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최초의 그 문자를 제공할 때 의사와는 달리 언론에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 본인의 의사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누가 이 문자를 공개했을지 여부와 또 다르게 그렇다면 왜 이 문자를 공개를 했을까? 한동훈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너무 나간 발언이다라고까지 경고를 했는데 최인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문자가 한 번만 공개된 게 아니고 5번 보냈는데 5번 다 전문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 쪽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바로 즉각 부인을 하거나 또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개가 유감이다라든지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5번의 문자가 다 공개된 것은 용산과의 교감 속에서 누군가가 한동훈 후보를 곤혹스럽게 특히 총선 패배의 책임을 더 씌우려는 그런 일종의 작업에서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총선 패배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했던 총책임자로서 과연 그 참패의 결과를 3개월 뒤에 바로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건 책임 정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에 대항하는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뭐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문자를 뭐 끌어내린다기보다는 이제 원희룡, 나경원 등 반한 후보들에게 힘을 싣기 위한 네.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누가요? 그러니까 용산 측이겠죠. 박장한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문자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사실은 여의도 쪽에서 친윤계에서 뭔가 이제 친윤계가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공개됐을 때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예측해 보더라도 예측은 그랬죠. 네. 봐라, 김 여사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당시 정치 초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잘 활용 못해서 우리가 총선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려고 문자를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 이 문자가 공개되기 전에 친윤 측에서 많이 흘렸어요. 한동훈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의도도 그리고 출처도 결국은 친윤 쪽 또는 한동훈 후보 반대쪽에 있는 이득을 볼 후보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게 이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문자가 공개됐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벌써부터 윤한 갈등이 폭발했던 올 1월달에 일부 언론과 여권 친윤계라든지 여권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일심 논란,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정계에 돌았고 이미 그렇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문자 내용이 언론의 그 CBS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7월 초죠. 7월 초에 일부 지방 언론에서 이 일심 얘기를 또 꺼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자 내용은 이미 친윤계 핵심들에게는 올 1월 달부터 이 문자가 1월 달에 집중됐잖아요. 5번이.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친윤계 핵심들은 이 문자 내용을 뭐 봤든지 아니면 뭐 직접 누구한테 전달을 받아서 텍스트로 원문 전문을 받든 이미 많이들 알고 있었다는 뜻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들 알만한 사람들 아름아름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근데 우리 최수영 의원님 일심 얘기 1월 달에 그렇게 잠깐은 들었는데 확산이 안 되고 그냥 묻혀버렸죠. 왜냐하면 그때 윤한 갈등이 워낙 세게 번진 데다가 또 극적 봉합하는 이 단계들을 통했고 바로 또 총선 국면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공천 논란으로 바로 이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게 좀 방법이 거칠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이제 저희가 뭐냐, 배우가 누구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본질은 아주 중요한 하나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이게 과연 그러면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정말 비대위원장으로서 단 0.1%의 득표, 단 한 석이라도 얻겠다는 절박감으로 그럼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으면 얼마 전 MBN에서 주최하는 토론에서인가 그 얘기 나왔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들 그랬으면 선거에 좋았을 거라고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했잖아요. 선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무슨 봐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희 여사가 5번 문자를 보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서 사과를 이끌어냈다. 답을 보냈더라면 그렇죠. 이끌어냈다. 그런 절박성과 그런 정말 그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이 문제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했었으면은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108석이 아니라 120석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 이거는 가정이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워낙 배후론 그다음에 이게 이 시기에 나왔다는 그 맞은 시기적 의혹론 이런 것들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실제로 그때 이 당시에 이게 이루어졌었으면은 선거 결과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미쳤을 텐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한번 소재를 묻는 거는 저는 당연해 보이나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변질되고 곡해된 이게 이제 사안이 진척됨으로써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좀 한동훈 위원장이 물었다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시에 1월 달에 1월 15일부터 쭉 5번의 문자를 보낼 때 왜 한동훈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용산의 확고한 기류였고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도 사과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자기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사적으로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답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수영 의원 말처럼 용산의 기류가 사과하지 않는 쪽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건희 여사가 직접 나에게 이제 보냈으니까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용산 기류는 사과하지 않는 쪽으로 강하게 가 있지만 여사님이 한번 직접 뭐 사과를 표명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답을 보냈더라면 그렇죠. 정말 이 최승훈 의원처럼 그런 정도의 문자를 보낼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야당이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런 단문이 가지 않았음에도 무슨 뭐 당무 개입이니 특검이니 그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야당이 그런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아무런 단문이 가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단문을 했으면은, 그리고 그게 세상에 공개가 됐으면은 얼마나 더 심한 정치 공세를 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문을 하지 않은 것이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답을 했으면 오히려 이거 국정농단이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왜 그걸? 그런데 이제 당시에 김 여사의 마음에는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과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위치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 사건의 그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비대위원이 아니고 여당의 총선거를 책임지는 대표라 말이죠. 네. 그러면 여사가 대표에게 사과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 그 자체에 주목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김 여사 입장에서 여당 대표에게 선거를 책임진 분에게 그 문자를 보냈으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에 주목했어야 되고, 또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말을 다른 데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사과를 이렇게 기획하고 당과 용산이 해서 했더라면은 아마 수도권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5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이른바 읽고도 답을 하지 않은 일십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노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알고들 계시는데 이게 우선순위, 이 선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은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1월 15일 처음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 보낸 게 재특검 문제로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미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특검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용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윤한 갈등이 시작됐고 굉장히 격노하고 있었고 이 문자 5번 일십은 그 이제 이후의 일이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 문자 5건의 내용, 문자 그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을 할 게 아니고 예. 당시에 이 문자가 왜 왔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문자가 오게 된 경위가 12월 말, 그러니까 장관직을 그만두기 직전에 당시에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예. 수용 일부 좀 내용을 바꿔서 수용하는 게 맞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 근데 이게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싹 언론에서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용산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격노를 하는 이런 반응으로 이어졌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1월 15일 날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게 된 거잖아요. 화해시키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김 여사는 그 사건의 당사자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과 친윤 쪽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과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사과한다면은 이게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위기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동의 여지가 없었다. 앞서서도 뭐 그 당시에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잘했으면 어쩔까라는 거는 사후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지. 당시에 여권에서 사과 얘기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사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용산의 압박이 굉장히 센 상황이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한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답할 내용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핵심은 김 여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가 돼서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럼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던 측면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그 5번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그렇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진중권 교수하고 뭐 한 1시간 가까이 57분 동안 전화 통화한 내용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앞길을 막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절친한 선후배 관계 뭐 검찰에 있을 때 그런 관계로 좀 되돌리고 싶은 그리고 한 위원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대권에 도전해서라도 한 위원장이 좀 잘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 사이도 다시 좋아지고 이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맞죠? 누구나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잘못되라고 공개된 문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논란이 됐지만 동지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정말 죄스럽다. 빨리 두 분이 좀 어떻게 식사라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 전화라도 한번 드려봐라.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은 보면은 이게 뭐 자꾸 민주당은 그게 당무 개입이다, 국정 개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가까이 있었던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과 어떤 그런 애틋함이 묻어나는 그 것들이 있어요. 물론 사과라는 정치적 행위를 놓고 자꾸 문제를 해석하면 조금 논란이 되겠지만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진중권 교수 녹취록도 나왔는데 추론해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다양한 루트로 아마 이런 문제를 상의했다고 우리가 얘기가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화해를 도와달라. 예, 뭐 어떤 형태로든 그다음에 근데 그 시기에는 또 총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어찌되었든 지금 뭐 여기서 논란이 되는 뭐 동지라든가 댓글팀이라든가 뭐뭐 나오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5번이나 보낸 거는 총선의 승리가 됐으면 좀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사과의 조건절 얘기는 빼더라도. 자 그랬다면 저 자꾸 이제 우리가 단문 얘기 나오는데 꼭 문자로 답을 해야 됩니까? 충분하게 루트가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런 문자가 영 신경 쓰이면은 전화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녹취가 안 된다는 보장 없지만 어쨌든 저는 할 수 있는 방향성은 많았고 아니면 우회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논란이 불러지니까 나는 내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적인 영역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외형은 맞죠. 그런데 과연 이게 당시 여권의 어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운명의 절체적인 것 다 책임졌던 비대위원장이 할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온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답변하는 과정과 질문하는 과정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좀 답을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김건희 여사의 진짜 속내가 뭘까, 속마음이 뭘까,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걸까,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자 내용이라든지 또 진중권 교수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이제 총선이 끝난 지 한 몇 달 지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측근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른바 용산과 친윤계 핵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진짜 마음과는 다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문자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짜 김건희 여사의 속마음과 친윤계의 이 행위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일단 한 가지 전제할게요. 김건희 여사의 속마음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사인일 뿐이에요. 내심으로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중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번 그 중립 의지에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이해관계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인해서 일제히 야당에서 전당대회 개입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당무 개입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신문들에서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그런 비판들을 누가 촉발했습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촉발했습니까?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활용한 분들이 촉발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통령에게 정말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그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후보가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이걸 친윤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서 그 대통령의 호칭을 함부로 부르는 친윤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속마음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송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의사, 대통령의 속마음과 다르게 지금 일부 친윤 의원들이 이 문자를 정치적으로 한동훈 후보 죽이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 친윤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동의하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고. 김 여사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과 호소인이에요. 1월 달에, 3월 달에, 7월 달에 일관되게 나는 문자 보면은 느껴져요. 정말로 사과할 의사가 충분하고 정말 이게 선거에 도움됐으면 좋겠고 무리 일으켜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사과 호소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를 호소했다. 그게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받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과를 내가 진정성으로 사과 있었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까지 내가 보냈어.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1월 달에 나 사과 호소인으로서 이렇게 사과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여사님이 문자 보냈는데 답도 안 보내? 이러면서 승질 냈을 거고 3월 달에는 총선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안 해줬어. 안 그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정말요? 정말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1월 달, 3월 달에 난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고 이렇게 보여줬던 문자들이 7월 달에는 어떤 결과로 나왔냐?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면 전대 개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보여줬던 문자가 캡처돼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이 선의를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1월 달에는 이런 사과 호소인의 문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3월 달에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지금 7월 달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1월 달, 3월 달에는 사과 호소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활용될 때는 그거는 사과 호소인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왜? 영부인이 전대에 개입한 거고 총선에 개입한 것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이제 아까 송변 얘기처럼 지금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캡처된 것이 돌아다니다가 전대에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소위 말하는 자폭 전대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니까 김 여사의 개입 자체가 당시에는 선의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엄청나게 국민의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최 의원님. 저는 이 문자 논란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할 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확대되거나 또는 논란이 이렇게 극대화됐겠느냐. 최혜병 특검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문자 파동까지 왜냐하면 나왔다. 이제 물론 총선 패배에 대한 뭐 책임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이 전당대회 경선을 시작할 때부터 한동훈 후보가 마치 작심한 듯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자신 안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니까 부분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고 환영합니다만 여당 내부의 입장에서 보고 특히 용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 특검 찬성을 했다는 것으로 출마사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대표가 되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입장들이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한동훈 후보만큼은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더 나아가서 과연 거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용산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평소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도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왜 처음부터 최혜병 특검을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볼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들고 나온 부분은 좀 의아스러운 면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이번 문자 공개가 최혜병 특검으로 도저히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은 믿을 수가 없다.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의 속내가 이 문자 공개 그대로 친윤계를 통해서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용산 측에 아주 그 입장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즈음에 모든 여론의 관심은 한동훈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마당에서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면적으로 특검 찬성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작심하고 용산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 하는 어떤 일종의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선전포고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뭐 분석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다 문자 공개는 뭐 최 의원님 보시기에 야권에서는 뭐 그렇게 뭐 몰아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과관계를 좀 지어야 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가 더 수월하니까 뭐 그 충분히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제가 보기에 조금 그거는 너무 좀 소설에 가까운 영역이다라고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그 대표의 출마 일성으로 최혜병 특검 문제를 꺼내온 거는 사실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특별하게 어떤 뭐 말하자면 대통령과 차별화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사실 이번에 출마할 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어떻게 두 달이 안 돼가지고 당대표 다시 나오느냐. 책임지겠다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더 센 이슈를 던짐으로써 그 이슈를 제압한다. 그래서 약간 초기 분위기를 좀 말하자면 먼지가 좀 자욱하게 만든 다음에 돌파해서 자기 포지션을 잡겠다는 전략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용산을 자극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논리적인 건 좀 비약 같고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무엇인가 그 반윤 마케팅 혹은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 충분히 예측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걸 의도적으로 문자를 공개함으로써 한동훈 위원장가 척을 지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남은 세 명의 후보가 공격함으로써 이것을 우위를 점하겠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론 부각에 이것을 더 얹음으로써 한번 균형을 맞춰보자는 그런 의도를 흘린 쪽에서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대통령의 뜻으로 연결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문자를 공개한 거라면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통령 배우자까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 흘러온 일들을 쭉 되돌아보면 5월 9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2주년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그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그 문제의 명품 가방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5월 9일에 사과했던 것은 희석이 되고 국민들 뇌리에는 아 그래 그때 1월에 사과를 안 했지. 이것만 계속 환기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자 메시지 공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배우자의 의중과는 무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애써 사과해놓고 왜 그 상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립니까? 그래야 될 만한 요인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런 네거티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대 피해는 저는 물론 이 소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시죠.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참 송구스러운 일일 수는 있는데 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오히려 누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피해를 봤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내부적으로 국한을 시켜보면은 네거티브를 했는데 효과를 못 얻은 원희룡 후보나 이런 나머지 후보들 쪽에서 피해를 봤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문자가 공개돼도 안 돼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용산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문자를 갖다가 뿌렸다. 이걸 공개했다. 그러면은 당무 개입이에요. 이거는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공개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린 이거를 갖다 레임덕, 데드덕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의 문자가 사적으로 보낸 문자가 전당대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예.
본인 대통령실에서는 극구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는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보낸 문자가 전당대회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말하면 존중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대통령은 완전히 레임덕에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했던 안 했던지 간에 네. 지금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있었어야 돼요. 예. 의도를 가지고 있던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효과를 미쳤어야 되는데 네. 오직 낼 게 없었으면은 이것까지 가스 소위 말해서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다음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어떠한 선거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자 논란이 보여주는 여파는 여권 내에 굉장히 큰 거다. 단순하게 문자를 뭐 누가 보냈냐, 어떤 의도가 있었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문자 논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총선 책임론, 패배 책임론이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자의 출발지도 거기고 그 총선 책임 패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어딜까지일까? 이른바 세 가지 원희룡 후보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3대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 공무 논란도 있고 먼저 그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비례 쪽에 공천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이제 측근들을 사천을 함으로써 이제 패배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도 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댓글팀을 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TV 토론 MBN에서 주찬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뭐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라 할 때 원희룡 후보도 책임진다 그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의 일패 김의겸 의원까지 전 의원까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정말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을 했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지 않고 사천을 했고 그리고 댓글팀까지 운용했다. 그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좀 물론 자극적인 이제 이름 네이밍 특히나 댓글팀. 근데 저는 뭐 장해찬 최고도 전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댓글팀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과 조직을 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공론장에서 여론을 완전히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걸 우리가 댓글팀이라고 하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거. 이를테면 제가 방송 미디어에 나와서 여권에 우호적인 메시지 전하는 거 그거는 여론 조성의 일환인 거지 그걸 댓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댓글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드루킹 트라우마나 혹은 이제 국정원 댓글팀이 있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장희찬 최고가 조금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꺼내놓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제가 수면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다만 김 여사가 얘기한 댓글팀 이 얘기는 아마 용어 선택이 저는 약간 용어 선택에서 약간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 거지 그걸 적시했다고 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그 이른바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요.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시 그 말하자면은 직접적인 말하자면 자기가 보니 거기에 들어가서 점수표 채점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공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원장이 나는 선대위원장을 겸하면서 공천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중심을 잡고 가닥을 잡고 방향성을 제시했던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논란을 이해해야지 이걸 지금 민주당은 딱 잡았다. 이게 국정농단이고 이게 뭐 마치 이게 어떤 뭐 그 당무 개입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제가 해보면은 아마 이거는 허장성세에 좀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공보팀 운영한 거 정도로 댓글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댓글팀 얘기가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주목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 주변에 또는 윤석열 캠프 주변에 소위 보수 유튜버들과의 연계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댓글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무슨 뭐 관리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보수 유튜버 몇 명에게 이런 소스를 갖다 넘기면 보수 유튜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조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댓글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김건희 여사 뭐 서초동 팀 뭐 이래가지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실제로 그 보수 유튜버들 중에 용산 대통령실로 발탁된 인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나온 용어가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하는 거죠. 네. 뭐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한동훈 후보의 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어제 있었던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는 다른 후보들끼리
끼리 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이 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 되면 당정 파탄입니다, 여러분.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줄 세우고 오다 정치하고 계부 정치하는 것이야말로 이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진격합시다. 오래전에 제가 TV 등에서 통해서 본 박근혜 대통령님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네, 오히려 2주 전보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7%포인트나 오른 상황이고 반대로 공격을 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이 문자 메시지며 그다음에 사천 논란 운운하는 네거티브가 왜 나왔는지 그 근원을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전당대회를 하면은요, 저 4명의 후보는 당원과 지지자가 다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초입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모른 무응답 없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1차적인 판단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격차를 뒤집으려면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만 먹히지가 않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원희룡 후보 본인이 2016년에 바른정당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과 메시지가 서로 따로 노는 겁니다. 말과 사람이.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정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원과 지지층이 다 알고 있고 그걸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으니까 뭐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사천 논란 이런 극약 처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당원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전당대회인데, 그러니까 즉 당 내에서의 경쟁인데 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냐. 그 의도에 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고 있고, 이제 전당대회는 오늘이 13일이니까 투표 시작까지는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는 상당히 되돌리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뭐 사실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라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당원 80%, 민심 20%할 때 그 20%에 불과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 80%가 어떤 지지율을 보이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대로 이 지금 20%에 해당되는 민심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른 3명의 후보와 화합하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용산과 이 새로 취임하는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게 잘 봉합이 되고 잘 한 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거기서 지는 쪽은 치명상을 입고 뭐 심지어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 여론조사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더 나왔다 이번 주에. 그것은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은 이제 당원이 아닐 경우가 많겠죠. 예. 일반 국민일 경우가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무당층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특히 영남 당원들이 40%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남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더 높은 당원들이고, 한동훈 후보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더 높다. 아니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보다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당원들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싸우고
또 친윤 후보들과 싸우고 용산과 서로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된다면 상당히 당정 관계가 불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지어 뭐 특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더 상대적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실제 여론조사가 지금 많다고 하더라도 한 55에서 60%가 한동훈 후보가 받는 거라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이다. 그러면 50% 전후가 지금 실제 한동훈 후보가 받을 수 있는 표의 맥심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동안에 한동훈 후보의 대응이 이렇게 누적되는 반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거센 공세, 특히 그 댓글 대응팀에 대한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잘못 대응을 한다면 또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결선 투표까지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안을 기정사실화놓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당과 용산 간의 충돌 그걸까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멀리 있다고 보지도 않지만 당장 그렇게 불안하게 한동훈 대표 체제와 용산 간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댓글 대응팀에 대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는 그냥 이런 문자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법적인 시비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떤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들 속에서 댓글 운영팀이 운영되었고 보고까지 했다. 그리고 장해찬 본인이 직접 그 댓글팀에 활동을 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한동훈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자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또 뭐 또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시비까지 이제 벌어질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산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 일주일 남은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바뀌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정말 용산과는 결투, 전쟁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화합 내지는 뭐 화해 이제 이런 모드로 가는 건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지금 6일밖에 없어요. 19일이면 모바일 투표가 시작해서 19, 20 양일간 그 당원 모바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22일에는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죠. 그러면은 일단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두 번의 TV 토론을 보고 당원 지지층이 2차적인 판단까지 저는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은 우리가 그전에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그다음에 무슨 그 사천 논란도 이 전당대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상상 이상의 카드들이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판세는 그렇게 뒤집히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당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죠. 이걸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과 새 지도부 간의 상견례가 있을 것이고 또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들이 있습니다.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정이 서로 흩어져서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될 만한 그런 요인도 없습니다. 오히려 10월, 11월 이후에 전국이 상당히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애초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로 치러질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두 사람이 더 출사표를 던지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이 핵심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1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쭉 인터뷰 들으면서 이거 약속대로는 아니네 생각 드셨다는 문자가 들어와요. 제가 워낙 부드럽게 이렇게 인상이 돼서 강단이 있는 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낙동강 또 당에서 요청하면 저는 결심해서 가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약속도 안 하고 나무 정치 하겠습니까? 김두관 정치 해야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해서 사실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사표가 늘어나면서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아니면 한편으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다.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전당대회 치르는 것보다는 또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김두관 후보가 당의 전체적인 활력과 또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충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보고요. 김두관 후보가 결심을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으리라 봅니다만 특히 이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앙당이 전국적으로는 압승을 했지만 영남권에는 상당히 참패를 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6명에서 21대 때 3명 또 이번 22대 때는 1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참패의 결과를 보면서 중앙당이 정권 교체, 집권을 높이려면 이런 지역지역, 영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보여준 총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그 총선 이후에 보여줬던 중앙당의 모습이 다소 이런 그 영남권의 목소리 또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이 김두관 후보의 출마의 결심으로 봐지고요. 특히 이제 김두관 후보는 또 성정 자체가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후보의 이 출마의 변이 그대로 통용이 돼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싫어서 이재명 대표의 제왕적 집권이 싫어서 김두관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당원들이 많아져서 90%가 아닌 51%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당선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박창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비토하는 세력들이 이미 당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당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고 이미 이제 이재명 체제가 너무 굳건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51%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오냐면 27%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찬성한다는 그 동일 여론조사에서 35%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연임이 사실은 논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토론 1시간 넘게 했는데 거의 90% 이상을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됩니다. 민생 챙기겠습니다.
먹사니즘 이거 했잖아요. 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총선에서 이기고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소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민주당이 잘못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 후보의 등장은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 문제는 아직도 소위 말해서 뭐 김두관 후보가 나서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거다.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77% 얻은 거 고스란히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결국은 친명 체제 2기 지도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다.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입증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12월, 11월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김두관 전 의원이 왜 갑자기 출마했을까요? 포스트 이재명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싸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과 함께 그다음에 이렇게 당차게 도전장을 던진 거는 이재명 체제가 반드시 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말하자면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김부겸 전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이른바 대체적 예비군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달 야권의 어떤 지형이 요동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권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을 상실하느냐 그건 제가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지금 일종의 잠재적 예비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이번 출마 전 그런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득표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야권의 균열 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사실 근데 전당대회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지만 전당대회 말고 지금 특검에다가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정치적으로 요동칠 만한 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국이 하반기 이제 7월이니까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아무래도 그 전국의 가장 큰 분수령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입니다. 역시나. 왜냐하면은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뭐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그게 상급심에 가서 결론이 과연 바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고요. 선거법은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430여 원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향의 유죄가 선고가 될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 직은 유지를 하겠지만 역시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야권이 지금과 같이 계속 단일 대우를 형성할 것인가?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양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올 가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검이나 탄핵 그런 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그게 제일 핵이다. 탄핵은 탄핵 사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월 달부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전국의 핵이에요.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다르게 보시는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